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동맹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원체 지금 이 시대가 험난하고 해서 5대 유튜버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민들을 무엇이 진실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일단은 펜 앤 마이크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네. 요즘에 불철주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조만간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정광훈 목사님 잡혀갔을까봐 전담팀 만들었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면 네. 광화문 혁명 세력이 네. 계속 총궐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광훈 목사님이 잡혀가면 그 광화문 국민 총궐기가 차질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고성객이 너라도 가서 빨리 지켜라. 네, 그래서 왔는데 워낙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네요. 제가 워싱턴에 트럼프 취임식 갔다 와서 예. 그때 거기서는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팍 퍼지더라고. 예. 그래서 2,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네. 예. 또 이봉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영상 대기자도 네. 말씀하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잘 지났어요. 네? 제사. 저는 기독교 모태 신앙인데 무슨 제사. 그래요? 기도죠. 네. 지금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신혜식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노래 누가 제일 잘하시나요? 우리 고 박사님 잘하시나요? 나훈아의 테스 형 할 줄 알아요 혹시? 그건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합니다. 얘들아 방황실 노래하면 이봉규지 뭐. 그래요? 네. 이왕 내킨 겸에 우리 또 명절이니까. 아니 그 저작권 권리예요. 그래요? 네,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쩌다가 한 번쯤 턱 빠지게 웃는다. 그 다음에 뭐지? 그리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저기 우리 네. 펜 앤 마이크. 네.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저희가 19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민주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민주화가 진정한 그 민주화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하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체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고 공산혁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작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내왔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독보석 같은 것들이 자라나서 2001년에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국회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 국회에 진출한 이 붉은 무리들이 드디어 이제 이 대통령마저 내쫓고 이제는 체제 변혁을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일기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천 같은 사람은. 근데 이제 박근혜를 내쫓고 문재인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파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2기 촛불 혁명 정권을 수립을 해서 체제 변혁을 완성을 하자. 이거를 이미 작년 1월에 이 백낙청이 자기네 신년 방송을 통해서 2024년 안에 기필코 윤석열을 몰아내고 2기 촛불 정부를 수립해라라고 하는 이 방송을 한 게 벌써 1년 전 얘기입니다. 당선된 지 2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주방 운동을. 예. 고 박사님. 예.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이 김정은 집단하고 시진핑 집단이 아, 그 문재인이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앉혔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그들이 시키는 거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앉혔는데 이자가 워낙 무능하고 멍청해서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를테면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가도 평화협정으로는 바꿔야지. 아. 이게 이제 김정은이나 시진핑의 생각이었는데 네. 이것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손절해 버렸잖아요.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손절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들 말도 잘 듣고 문재인이보다 더 독한 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재명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를 앉혀놔야 지구들이 원래 전략적으로 구상하는 거 있잖아요. 네. 평화협정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엔군은 필요 없다고 해서 다 쫓아내고 주한미군 다 철수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적화하겠다. 지금 이제 2단계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그자들은 달콤하게 그렇게 꿈꿀 수 있어요. 네. 그 이재명이도 그저께 뭐 구분응선을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소리 딱 듣자마자 감옥 맞아요. 가는데도 구분응선이 필요하다. 이제 한 고비만 더 넘으면 이제 감옥 가게 돼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은요 거의 집단 패닉과 집단 광기가 섞여 있어요. 지그들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강력하게 버틸 줄 몰랐고 1230 세대가 자유우파 세력과 함께 손잡을 줄 몰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감옥까지 보냈는데도 의기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상황이 지그들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집단 패닉에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단 패닉에서 바로 나오는 게 집단 관계예요. 이를테면 카톡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고발하겠다, 뭐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네. 국민들은 저것들 정말 안 되겠다. 네. 정말 내가 정체를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어이구 정말 저것들 나라 말아먹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은 이제 승리가 머지않았다. 아. 정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의 마지막 단계 정말 구분응선을 지금 우리가 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범규 박사님. 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그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도요. 네. 몇 달 작전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아. 5, 6년 작전을 해서 야. 치밀하게 그 미국의 CIA와 정보기관이 다 달라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이용해서 추적을 하고 또 추적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마지막에 딱 잡습니다. 아. 딱 잡는데 그것도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냥 잡아버려요. 근데 그리고 시체를 백에 딱 담아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저쪽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공산화를 노렸는데 우리가 5,000년이 넘는 역사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던 나라도요 맥히질 않아요. 끈질깁니다. 살아나거든요. 다부동에서도 살아나고 그 전에 뭐 하여튼 중국으로부터 뭐 가진 이번에도요. 거의 막판까지 이재명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구분응선까지. 그러나 그 일부를 절대 대한민국은 못 넘는다. 반대로 지금 잡는다. 그거 잡는 것도요. 요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잡습니다. 부정선거 잡혀요. 신하희 대표님. 예. 세상이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광화문 때문에 그나마 숨 쉬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요. 네. 1230이 들고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정말 분위기가 좋아져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가 임기가 중단되고 난 이후에 최대 50위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정말 뭔가 좀 변화가 있겠구나. 국민들이 이제 계엄령, 뭐 젊은이들은 계몽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들고 일어나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이번에 계몽령으로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누군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다 하나하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이용을 해서 광화문으로 결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자들이 또 분위기를 또 흐리고 있어요. 조기 대선론자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금 광화문이 참 탐스럽게 맛있게 익어가니까 이거를 뺏어 먹으려고 지금 분탕을 치고 있다. 이게 또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우리끼리라도 잘 뭉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살짝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등 이 지도부가 대통령을 구출하고 복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하는 말이 야 여론이 좋아졌다. 그 이유는 지도부의 권성동, 권영세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잘 앉았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좋아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또 우리 광화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결집되니까 또 여기에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 분위기가 망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을 오세훈파, 홍준표파, 한동훈파, 뭐 기타 등등파가 지금 갈라먹으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하면서 야, 이 좋은 분위기를 왜 이 조기 대선파들이 망치고 있냐. 근데 이 조기 대선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가열찬 투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거 이번에 말씀만 좀 첨언할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국 대상이 아니고 영남권만 합니다. 영남권만 하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해야 돼서 열흘 이상 걸려요. 근데 2주 후에 조사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도대체 영남권에서 얼마나 나오나 이거 조사해요. 지금 우리 신혜식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구들이 잘해서 지지율이 40% 나오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그 국민의힘은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이 중추잖아요. 이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누구들도 없다. 이거를 숫자로 보여줘야 비로소 이자들이 정말 겁을 먹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조사를 저희들이 2주 후에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2주 후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 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요거 하나만 안심번호를 부여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열흘 이상 걸려요. 아니 그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서울 밥상에서 조기가 없어졌어. 조기 안 먹어. 조기 안 먹어 나도. 조기 조자도 꺼내지 마. 근데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게 뭐냐면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거는 뭐 정치인들은 뭐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우리 이해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몽령을 내린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근데 어떤 후보들도 이번에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 그런 보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죠. 주제가 막 빨리 나가버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정돈해서 일단은 우리 저 베넷 마이크 이거부터 단답형으로 이번에 계엄령을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 저 고 박사님 잘했다 못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 박사님 매우 잘했다. 매우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신혜기 대표님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계엄령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우리 시청자들 한번 잘했다 1번 잘못했다 2번 한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다 잘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잘했는 것 중에서 이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다 드러났잖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저는 이제 아군은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정한 아군이고 아군이고 적군은 우선은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적군은 이미 우리가 적이라고 알고 있는 적들은 이미 뭐 빼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또다시 동조한 이 인간들 핵심이 한동훈이잖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의사 출신 뭐 있잖아요. 좀 이름을 거론하기도 참 짜증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은 아군이 한 명도 없다. 이제 유튜브만 이제 그 생존 공간이다. 자유일보 있잖아요. 아 자유일보 제외하고 이게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우리가 의문부호를 달고 있었던 1230 세대 네. 드디어 1230 세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 이래서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탄생이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박사님. 네. 아니 이번에 계엄령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뭐냐면 나는 군인들이요 저럴 줄 몰랐어. 그리고 뭐 정말 나는 한동훈이 또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네. 이게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쫓아낼 때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이번에 계엄령 발동으로 한동훈이를 단칼에 날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신혜식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 조기 대선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기회주의자들 이것들이 또 언제 칼자루 거꾸로 잡을지 모른다.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은 반대한대. 그 탄핵 반대가 원래 당론이었어요. 탄핵은 반대한대. 그런데 계엄령은 잘못됐다야. 하하.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그게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니까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논리거든. 네. 그러니까 계엄령 잘못됐다는 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계엄령 잘못됐다가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저는 불가피했다가 아니라 계엄령은 꼭 필요했다. 아. 그리고 잘 됐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내란죄로 덮어 씌워서 탄핵하려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저지해야 된다. 이 아주 간단한 도식, 이 간단한 이 명제와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적이거나 언제든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좀 판별 기준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규 박사님.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아군 적군이 다 드러났잖아요. 드디어 정체가 다 드러났단 말이야. 계엄령 안 했으면요. 누가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니 나는 좀 섭섭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450명이잖아요. 네. 450명이 자기 대통령이 관저에 갇혀 있는데 낮에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라도 그 신혜식 대표님이 그 있고 거기 또 거기 뭐 저 오뎅 사다 줬죠 그때. 그죠. 우동하고 붕어빵하고. 그렇지. 근데 아니 박사님도 거기다 사주는데 그놈들이 450명이 한 번이라도 거기 구경하러도 안 오는 거야. 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다 좋은데 사람 볼 줄로는 몰라. 그런 인간들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군 적군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네. 아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그런데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대통령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람 판별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그때 탄압받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철거하려고 맞아요. 용역들이 오고 난리치는데 맞아요. 여기 그 성도들이 네. 이야 그때 눈물 나는 투쟁으로 이걸 지켜내잖아요. 6번. 아니 근데 이게 교회도 이렇게 지켜내는데 대통령 관절에는 건 국가예요. 국가 통수권자를 불법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네. 거기 경호원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경호 대장이죠 말하자면 네. 사표 내고 나가더라고. 야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을 못 봐도 한동훈이 못 보고 뭐 최상목이 뭐 다 그래도 아니 경호 대장까지도 이거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지킨 거 만큼만 지켰으면 나갔잖아요. 체포 못해요. 그러면 못하죠. 어떻게 들어와요? 절대 못하지. 그런데 도망을 가니까 참. 근데 원래 이 배가 침몰할 때는 쥐새끼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 근데 저는 이번 상황에서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아유 최고지.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장관. 그렇지. 그다음에 경호처장은 도망갔지만 경호청 차장. 예. 예. 거기 김성훈 지금 차장. 얼굴 잘생겼다고 또 저 난리 끝까지 났어. 안 일어선 또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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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유우파 재건해서 간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예. 우리 신혜희 대표님, 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입니까? 다 드러났잖아 이제 드디어. 광화문 빼놓고는 다 적군으로. 광화문 빼놓고는 다 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에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기 실체와 실력을. 맞아. 저자들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특별히 두 권씩. 예.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당원이 80만이니 100만이니 하는데 당원들을 설득해갖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 40% 올랐다고 야 서울역 나가면 이제 환호 받을 거야 하고 나갔다가 권영세하고 권성동 개망신 당하고 욕 처먹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적이고 종북 좌파 세력이 적인데 이 적을 강하게 만든 세력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인식을 하고 특히 2030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 정치 세력 교체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보수는 희망이 없다. 적보다 더 나쁜 거는 내부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뭐 점진적으로라도 이거 완전히 바꾸고 이제 광화문 애국 세력, 행동하는 애국 세력이 중심으로 된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근데 아니 문재인 이놈이요 서울시청을 들려서 딱 찍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정광훈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야 저놈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재판 받는데 내가 판사님한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그랬어요. 판사님 문재인이가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고 했으면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뭘 재판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나를 바로 이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바로 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판사들이 웃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막 웃어. 근데 내가 76개 혐의로 3번 구속됐다가 100% 무죄 받고 나왔거든요. 저는요 절대로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광화문 싸움이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싸우는 것이 이게 2번째 싸움인데 사실은 제가 찔러서 절을 안 받으려고요. 사실은 우리가 2달 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세게 했단 말이야. 세게 하고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세우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야. 강원 집회를 통하여. 우리 고 박사님도 다 계속 취재하러 오셨죠. 예. 그럼 계속 기록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연합 예배. 이것도 계속 기록이야 지금. 계속 기록인데 이러니까 이제 여론이 이제 돌아서고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 했는데 반드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부분이요. 예, 광화문 국민혁명이 만들어낸 큰 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샤이 보수를 당당한 자유파로 변신시킨 거예요. 와, 그것도 정확한. 이게 뭐냐면요. 네. 나는 우파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다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올드 미디어들이 전부 좌파 얘기만 하니까 이건 내가 소수인가? 내가 뭐 혹시 잘못됐나? 맞아. 이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 맞아. 예, 목사님 같은 선지자가 아니면 저 같은 일반 시민은 주위 눈치 보게 돼 있다니까. 근데 모아놓으면 힘이 생겨. 모아놓으면 네.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 네. 우리가 다수네. 네. 우리가 다수네. 네. 저 올드 미디어는 전부 거짓말을 했네 그동안. 우리가 다수네.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해. 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이 광화문 국민혁명이 만들어낸 정말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네.
조금 거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하철을 타면 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숨겨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청에 오면 이제 풀르죠.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으면 태극기를 딱 꺼내놓고 저기도 들었네 저기도 들었네 가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또 하나가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은요 그게 아니야. 올 때부터 태극기를 들고 와요. 그 지하철에 요즘 한남동 올 때 보면은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그냥 가더라고.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져 갖고 민주당 측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태극기 집회 맞아?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샤이 보수들이 특히 젊은 층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근데 침묵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나 한남동 가서 태극기 들었다. 야 다음 주에 나도 한번 가볼래. 이번 주 광화문 갔더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 야 나도 가볼래. 그러니까 최근에 혼자 왔던 친구가 3명, 4명을 끌고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면서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보통 광화문 광장 집회 끝나면은 차선 2-3개를 줄여주거든요. 그렇지. 줄여서 이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천천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왔는데 차선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아, 많이 변했다. 그래서 역시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광화문 집회의 위력은 대단했다. 네. 혹시 그 방송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강원 집회 영상이 있으면 한번 살짝 비춰주시고 이봉규 박사님. 이제 그 보니까 이 강원 집회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 이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겼어. 좌파보다 더 세졌어 이제. 막 욕도 더 잘하고 우파가. 그 용기가 그 내가 보니까 이봉규 박사님이 연설을 잘해서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 저는 처음에 계엄 터졌을 적에 조금 걱정했어요. 저는 그 10시 반에 계엄 터지고 바로 지지 방송을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야 이게 잘못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제 다닌 그 교회 갔는데 속으로는 좀 걱정하고 갔어요. 아 이제 나를 좀 안 좋은 눈초리로 쏴보거나 그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 평상시 보도 악수하는데 더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강화문에서 연설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야 이 계엄이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힘을 받는구나. 이게 완전 첫 주말부터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걸 교회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이 계엄은 성공하겠구나를 직감했으면 아니나 달라 뭐 광화문은 완전히 갈수록 지금 신기록이잖아요.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 강화문 영상. 이게 계속 기록 경기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2019년 10월 3일부터 이게 이건 인류 역사의 기록. 지금 골목이 안 비춰져서 그래요. 맞아요. 저 안에 골목까지. 맞아요. 저 골목에 저 동합연세점 저쪽 보세요. 저 뒷골목. 그리고 또 춥다고 해서요. 저기 저 가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 뒤가 저게 이제 저기 뒤편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쪽 골목 안으로 보면은 코리아나 호텔 안쪽 골목으로 TV조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꽉 찼으니까 TV조선 직원들이 겁먹었대잖아요. TV조선 때려부시러 왔나 보다. 태극기도 있고 그 앞에까지 꽉 찼어요. 2030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 행진하는 거. 행진도 어마어마해. 저게 밤에 안 가고 저렇게 젊은이들 많이 들었어요. 저게 이제 마지막 순서는 2030에 진행한다. 막 밤새도록 해버려요. 저건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이제 점점 더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또 더
더 기록해서 이거 배 이상 또 모일 거예요 또. 저기 밤에 젊은 애들이 안 가고 남아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데 걔네들이 또 한남동까지 다 갔어요. 맞아. 한남동까지. 한남도까지 다 왔어요. 이거는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한국의 기록이면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헌재 재판관들이 저거 보고서 간담회 손을 해주지. 자, 더 늘어날 겁니다. 특히 20대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이제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 하나만 감옥에 더 넣으면 이제는 다 이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김민석이가 나를 공격하는 걸 한번 보일 때가 한번 보세요. 자, 김민석이가 이게 최고위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놈이 나를 공격하는 걸 한번 비춰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최대 위협 요인이에요. 김영삼 기자님 이거 듣고 어떻게 느끼세요? 무슨 나치 선전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친구는. 저게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인 게요. 저런 친구들이 그 국회나 이 그 대한민국의 이 사령탑인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지금 막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 사범 활동을 하다가 형을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헌법수호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아주 그 엄격한 기준을 정한 건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민주화 운운하면서 그게 다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한 사람이나 반 자유민주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일수록 더 별을 달고 국회에 진출하는 어드밴티지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이 연결고리는 이번에 우리 광화문 시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국가에다가 총뿌리를 들이대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공직에 취임하는 이런 불상사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 저자가 이제 젊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김대중이가 저자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판에 들여놨는데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그야말로 박쥐 노릇을 여러 뭐 수십 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별명이 김민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의 얘기는 뭐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죠. 다만, 근데 왜 저자가 저럴까? 지금 이 좌파 일부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래도 이게 탄핵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랑 엮어서 처리하는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싹 걷어치우고 나서 뭘 좀 새로 판을 해보자. 뭐 그게 개헌이 됐건 뭐 조기 대선이 됐건 뭔가 해보자. 그러면 저 지금 종북주사파 진영 안에서는 이재명이 어차피 사법처리당해서 대선 못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맞아요. 그자들 중에 이제 김경수가 어제 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요? 4대 요구를 내세우. 이건 문재인이랑 사정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이하고 김경수하고 김부겸이하고
이재명이 어차피 출마 못한다고 보고 지금 이미 차기 경쟁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센 놈이 더 센 소리 하면서 지금 그 이재명 개딸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얘기 자체는 아무런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자들이 저렇게 자중질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우리 국민의힘 쪽에 조기 대선론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가 정권 한번 더 잡으면 되지라고 하는 조기 대선론이 퍼지면 퍼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그러면 관심이 떨어지면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지금 그게 종북 주사파들의 최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간악한 그 이간질 EJ 이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아까 뭐 이미 이봉규 박사나 우리 신혜식 대표가 조기 대선에 조기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조기 안 먹는다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견제해야 될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지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목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민석 이놈이 이제 저렇게 신호탄을 쏘니까 드디어 이제 경찰들이 나를 서울 경찰청에서 내 체포조를 구성했다 그래요. 아니 저들의 세상에 올 줄 알고 경찰들이 경찰들도 이 멍청한 사람들이야. 아니 저들의 세상에 올 줄 알고 내 체포팀을 구성했다고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 저 김민석이가 저렇게 한번 딱 하고 아니, 제대로 본 거죠. 왜냐하면 김민석이나 이재명은 이 판을 제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놓는데 그 다음은 전광훈 목사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전광훈 목사를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엔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인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해치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전쟁에서 제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국민의힘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은 타켓을 분명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억지로 그냥 불법 체포에 불법 영장에 조성을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 타켓은 정광훈 목사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들의 무도한 저 전략에 우린 반대로 치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지. 쟤네들은 전쟁을 할 줄 아는 놈들이에요. 저 김민웅이가 어떤 놈입니까? 저 피가 그런 놈이에요. 김민석이 형이 김민웅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김민석보다 몇 수 위인 놈이에요.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엄청난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타켓을 정광훈 목사한테 대는 거죠.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할 것이냐,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신혜익 대표님. 아니 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문재인하고도 싸워서 하는데 꼭 방법이 똑같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가 나를 또 고발을 해요. 그렇죠. 그 시민단체 이놈들이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쟤들이 그렇게 짜고 이제 딱 김민석이가 진호탄을 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시민단체 이 자식들이 정신이 나간 놈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세력 그리고 향후 저자들이 적화로 갈 때 방해 세력 이게 딱 드러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라는 게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연설을 참 잘해요. 올라와서 연설을 너무 잘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현 시국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역시 기술 세상 AI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AI가 다 분석을 하는데 AI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줘요. 제가 지금
AI로 네. 전광훈 목사님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성립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 많다. 오. 폭동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AI 감사해 땡큐.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딱 나오고요. 향후 전망은 네. 구체적인 의도를 봐야 되겠지만 성립은 어렵다. 다만 정치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갈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은 할 수 있다고 나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요. 근데 걔네들이 다 놓더라고요. 내가 오늘 무슨 발언할지 팩트 체크를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AI가 연설문을 작성을 해줘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문구를 넣어서. AI 세상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게 좌파를 압도할 수가 있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걔네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터넷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분석해 준 거다. 그러니까 좌파랑 얘기해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예, 있으니까.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동안은 언론이 그 역할을 했죠. 네. 언론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언론이 기준을 잡아줬는데 이제 젊은이들은 언론을 믿지 않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저도 해요. 이제 집에 가서 AI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연합뉴스에서 계속 정광훈 체포하라 떠드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1시간 내에 딱 끝나야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걔들이 본정신이에요. 그 재판관들이 지금 8명이죠. 이미 헌법재판소는 아까 이제 아군과 적군을 다 가름하지 않았습니까? 적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 정신을 차리게 할 방법은 저는 광화문에 더 많은 국민이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야 우리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당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야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자, 고 박사님. 헌법재판소 왜 저래요, 도대체가? 그다 이유가 있죠. 네.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 이제 악질 반동 세력을 숙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혁명 검찰소와 혁명 재판소를 제일 먼저 설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에 갖고서 두들겨 패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거든요. 네. 김정은이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가는 과도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한테 미션을 제일 크게 미션을 준 게 뭐냐면 혁명검찰소와 혁명재판소에 해당되는 검찰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경찰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네.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내내 했던 게 검찰로부터 수사권 뺏어서 경찰한테 준 거. 그다음에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사법부 김명수 시켜가지고서 한 450명밖에 안 되는 저 좌파 판사들을 핵심 자리에 다 갖다 박은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좌파 판사들로 싹 바꾼 거예요. 이거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지시받고 시진핑이 미션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는 지금 좌파 그 종북주사파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로 그동안 지금 작동을 해 온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이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국정원 이걸 최대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돼요. 거기에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박아놓은 이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공작원, 좌파 경찰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초기에 그거를 좀 소홀히 했어요. 자,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돌릴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이제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그 심우정 왜 그래요? 검찰총장. 이제 심우정도 그렇고 그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오동훈이도 그렇고 목숨 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내가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에서 이 판단들은 이제 잘못하고 지금까지는 있는데 조금씩은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주입시키는 게 이제 이재명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죽일 놈들 완전히 죽이고 살 놈들을 완전히 배 터지게 살게 해준다. 그걸 밑에서부터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했어요, 실제로.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은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재명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은 감옥을 보내거나 죽거나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완전히 박살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인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헌재 재판관도 쫄면서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의 배팅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배팅을 하느냐. 그런데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이원석을 심었고 이제 그쪽 라인에서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배팅을 지금 이재명한테 배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사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배팅을 하다가 사는 길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대통령 쪽으로 들어가야 살겠다는 게 사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한테 붙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재명 측근들 죽듯이. 근데 지금은 이재명 편에 들면은 평생 여기서 못 산다는 사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우정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신혜직 대표님. 예. 아니 다 합해서 검사들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대통령한테 검사장으로 다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구속으로 결정을 하냐고 검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때리냐 말이야 도대체가. 예? 저는 검사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이런 것들이 계속됐고 그거를 검찰이 제재를 해서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들은 사실 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 아닙니까?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 무너지고 이재명 들어온다. 그럼 우리 작살난다. 검수완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더 나가면 이제 검찰 없어진다. 우리 조직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직의 논리가 검찰에게 우선순위 됐다. 대한민국의 안위보다 조직의 논리가 앞서는 검찰이 결국 검찰을 망쳤고 또 이제 국민들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조직으로 이제 확실하게 각인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 완박에 대해서 보수 측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되면 안 된다. 검찰을 조직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은요. 좌우에서 욕먹는 집단이 됐습니다. 좌는 좌대로 욕할 것이고 우는 우대로 욕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검찰 조직이 대한민국에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검찰이 정말 국민의 검찰이냐 아니면 정치 집단의 노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국민 혁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보수가 또 탄핵당하고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게 바로 검찰의 기본적인 모습이구나. 그 심우정이도 그렇고 박세현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한동훈이가 배신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검찰 인사를 거의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사기당했어. 네,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정기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를 따르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다 갖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핍박하고 하는 검찰, 그것도 포스트에 있는 자들은 다 한동훈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김영삼 기자. 예. 그래도 판사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아서 76개 다 무죄 받았거든요. 판사들은 이번에 거부했죠. 판사들이. 근데 판사들도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우리법연구회라는 그 조직이 거기 걸리면 그건 무조건 죽는 거야. 예, 제가 그 현직 언론인 활동 시절에 그 당시 뭐
뭐 무슨 뭐 명예훼손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 특정한 그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서울중앙지법 몇 부, 민사합의 몇 부로 떨어지면 이건 다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그 사법부도 진짜 뭐 우리 법 연구회 소속 사람들이 요지를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사건을 배당하거나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 그 재판부를 피고인이 좀 선정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이 판사한테 재판받.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재판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소극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칼자루를 판사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판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한 4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요소요소에 주로 이를테면은 영장 전담 판사. 이게 인신 구속을 결정하니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전라도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네. 구속됐잖아. 네,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또는 이제 같은 판사 중에도 뭐 민사라든지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치적 사건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정치적 사건에 가는 주로 공안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그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법이나 이런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소수지만 조직돼 있어서 다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법부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숨지고 있던 2,500여 명의 진짜 절대 다수 판사들 중에 야 이러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죽겠다. 저 서부지법의 그 몇몇 좌파 판사들 때문에 우리까지 전부 도매금으로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 기각시켰잖아. 예, 그래서 연장 구속 연기도 기각시켰고, 예, 그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소수에 불과한 종북주사파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죽겠다는 걱정은 앞으로 사법부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또 검사들 안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이미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좌파 쪽으로 가 있는 4명을 빼놓고 나머지 4명, 이 나머지 4명이 대통령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 4명은 그만큼 여론에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또 국민 여론을 잘 보고 판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 이봉규 박사님, 그 지금 그 공수처 있잖아요. 걔들 왜 그래요 도대체가? 왜 체포영장 권리도 없으면서 거기는 이제 다 감옥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감옥 갈 거고 이제 거기 감옥 갑니다. 근데 판사 얘기하셨는데 고성국 박사도 지적했지만 지금 판사들이 달라지는 게 그 왜 평판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직 내에 평상시에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게 교수 집단이고 어디 집단이고 직장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발언이 세지 않으면서 인품이 좋고 실력이 있고 그가 판결한 판결문들이 참 모범이 되고 이런 그 훌륭한 판사들이 코트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법관들이 자기네들이 소통하는 단체 소통 방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코트넷이라고 거기에 글을 올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주지법 원장이든 임병열 판사가 제대로 글을 올려요. 그거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파의 뭐 성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들처럼 목소리가 세거나 와일드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평판이 아주 인품이 좋기로 아주 존경받는 법관인데 지금 법원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이번에 영장 잘못한 거 이거 책임져야 되고 공수처 문제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져야 된다고 점잖게 씁니다. 그다음 부산지법의
그 부장판사의 성금속 부장판사가 또 그런 식으로 글을 써요. 아. 그래서 판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글을 쓰면 이건 맞는 거다. 네. 판사들이 동요하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려 그래서 우리 저 신혜식 대표님. 예. 아니 그 같은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 자꾸 강원에 와서 분리치기를 하고 왜 따로 하고 왜 그런 인간들은 또 도대체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좌파로 가든지 말이야. 아니 이제 지금 조기 대선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방송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봤잖아요 우리가. 광화문에 절대 다수가 나오고 여의도에 불과 한 2천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한 뭐 100명 정도 그렇게 모일 바에는 광화문에 다 모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화문 세력을 흡수하는 건 어려우니까 광화문 세력의 리더를 박살을 내갖고 광화문 세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이끌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기 대선 세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조기 대선 세력의 움직임 저변에는 한동훈계 유튜버들이 꽤 있고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그 사람이 한동훈계라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동훈 쪽이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밑바탕에 깔려서 광화문 세력을 죽여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중도로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 수 있고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은 이제 웬만큼 왔다. 이제는 우리가 중도 포용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국민의힘을 이제 문제를 삼고 대통령을 왜 구출하지 않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왜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조기 대선파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뭐 불법 집회, 폭력 집회 또는 광화문에 대해서 가두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그 선동 용어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들은 결국 광화문 세력을 또다시 국민의힘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면 절대 속지 않는데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훅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아주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야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쳐줘요. 근데 그 논리는 여기 계신 고성욱 박사나 민용삼 기자님이나 또 우리 이봉규 대표의 주장과 더 앞서서 진일보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진영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심지어 뭐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는 집회에 다 모두 몰려가자라는 주장은 이건 그야말로 조기 대선파들의 현혹 작전이다. 저는요 광화문에 무조건 1,000만이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3.5%, 그러니까 대한민국 따지면 한 18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 인구의 3.5%가 사회 문제를 또 정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은 그 정권은 무너진대요. 맞아요. 반대 정권이 무너진다는 그 시애틀에 있는 어느 박사님의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사가 다 돼 있고 그런 과정들이 20대 현대사에 다 나오는 건데 20세기 현대사에 나오는 건데 지금 뭐 1인 시위를 주장하고 폭력 시위를 주장하고 불법 시위를 주장하고 가두리 집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집회로 나오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 세력 뒤에는 뭔가 거대 조직이 있고 그것은 조기 대선 세력이고 그들은 또 어떤 기업을 움직여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이익 집단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벌써 1분 지났습니다. 1분 지났는데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 주제로 결국은 그 자기가 집에서 난 윤석열 편이야 또 나는 또 그 우파야 이렇게 해도 사실은 같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 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해답은 국민 저항권이거든. 이건 헌법 위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학 박사님,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가 무서우니까 음. 아까 김민석 발언도 보셨지만은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이제 체포해야 된다는 게 국민 저항권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이미 인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구분응선까지는 왔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그게 겁나는 게 국민 저항권이. 근데 어느 정도 광화문에서 그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자기들은 골로 가겠구나.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전 세계가 다 있다. 아니 과거서부터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국민 저항권은 헌법의 1조 1항에 있든 없든 국민 저항권이 발동하면은 어느 왕이든 정권이든 어떤 체제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게 그게 국민 저항. 왜냐하면 국민이 사는 나라가 그게 나라가 되는 거고 아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죠. 고 박사님, 국민 저항권을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 집에 혼자 앉아서는 당연하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건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을 예를 들면요. 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려면 2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3분의 2.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하려 그러면 9명 중에 6명, 3분의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설사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50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그들이 숫자 맞췄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숫자 맞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면 주권자인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발동되는 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네.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 국민이 그 저항권을 발동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이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냥 국민 저항권을 직접 행동으로 행사하면 엄청난 그 이 후폭풍이 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동으로 행사하기 이전에 국민 다수의 뜻이 이러니까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서 기각하면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만세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잘 받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경고를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얘기를 해야 헌법재판관들도 또는 언론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겁을 내거든요. 위력에 대해서 겁을 내면은 딴짓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광화문에서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벌써 그 헌법재판소에 그 사무총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재판관 아니지. 그 사람이 미리 말을 했더라고. 만약에 여기 재판 잘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집집마다 각자가 다 데려보면서 나는 동의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광화문에 한 자리에 모여야 저항권이 제대로 행사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 과거에 그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응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오피스 제가 코리아. 그 실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그 유상철 선수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대한민국하고 외치는 그 외침의 울림이 자기들한테 에너지가 돼서 와서 가슴에 와서 닿더라. 그래서 우리 막 없던 힘도 내 가지고 뛰어서 승리했다. 네. 그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게 단순히 뭐 그 구호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의 큰 에너지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그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집에 앉아가지고 외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외칠 때 더 큰 힘이 발휘된다는 거죠. 네. 시청자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딱 한 번 주겠습니다. 꼭 누구에게 어느 박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딱 한 번 기회를 드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고 공수처도 믿을 수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고 뭐 재판도 조금 재판은 더 나을 것 같지만 판사들도 믿을 수 없으면 결국은 마지막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데 헌법위의 건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래서 국민 저항권은 집에서 혼자 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화문에 모여야 국민 저항권의 위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별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자유파의 국민혁명은 좌파들의 이 조직적인 동원 집회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무슨 무슨 집회 전문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돈 주면서 동원하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헌금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무정형의 수백만의 국민이 모여서 그것도 평화적으로 합법하고 적법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 8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한 번도 무슨 사고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광화문 집회를 주관하는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대표나 이런 분들의 지도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도력에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전의당도 있고 전의 조직도 있고 무슨 각종 전문 시위꾼들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흩어지면 일개 국민이고 모이면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되는 무정형의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일수록 그야말로 자발적인 공감과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광화문에 모일 때는 광화문 집회를 주관하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 현장에서 그 진행을 책임진 사람은 신혜식 대표다. 그러면 두 분의 지도에 따라서 가야 어쨌든 원만하게 또는 불상사 없이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론을 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이 하나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전환길 계속 이제 올라왔는데 전환길은 내가 볼 때에 저쪽에 부산 집회로 가는 것 같고 이 광화문으로 전환길을 광화문에 좀 세우라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누가 잘 아시나요 혹시? 전환길은? 하여튼 전환길 그 씨가 광화문에 나오면 좋은 거죠. 우리가 전환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것을 그 전환길 발언이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마치 그쪽으로 가자. 맨날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한민국 살리자인데 상식적인 판단은 우리가 늘 존중하고 광화문에 함께 하자는 거죠. 다만 이제 일부 세력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전환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무조건 광화문에 나와야 된다. 그게 누가 됐든 전환길이 됐든 소년보 목사가 됐든
광화문으로 나와서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년보 목사 보고 광화문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내가 오라고 예. 사정을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오면 되는 거고 네. 이번 주라도 늘 열려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비하하고자 저희가 뭐 전환길이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늘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하자. 곳곳에서 하지 말고 함께해서 이 파일을 키우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누자는 건데 지금 일부 세력들이 이거 조기 대선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나는 특정 세력과 연관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손연보 목사님 쪽으로 이제 그 전한길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 착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 그 참 크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언제 나도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섭외를 해보고 절대로 딴 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시간에 광화문에 똑같은 시간에 부산에서 그 왜 하냐고요. 그 부산에서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건요. 토요일은 광화문에 다 모여서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월요일 날 부산에서 하고 화요일 날은 뭐 대구에서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집회가 일어나면 그게 더 커지고 야, 그 사람들이 야 이제는 다 같이 광화문으로 가 토요일 이렇게 되면 천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구호 제청으로 우리 박사님들은 구호를 잘 안 해와서 모르는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보고자입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